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맨큐의 경제학 챕터 19장 임금소득과 차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직업마다 임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우리 교재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오늘날 미국의 의사들은 대략 1년에 21만 달러 받는데 경찰관은 6만 달러, 또 패스트푸드점의 주방 직원이 2만 달러 이렇게 받는데요. 아니 직업에 따라 이렇게 소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왜 그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신고전학파의 노동 수요 측면에서 근로자가 창출하는 가치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른 기본적인 얘기인데 그거 이외에 다양한 이론들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균형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영향 미치는 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뒤에 할 건데 보상 임금 격차. 뭔가 3D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보상을 해줘야 돼. 아주 데인저러스하고 더티하고 디피컬트한 그런 환경에 사람을 채용하려고 그러면 돈을 더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지 않겠죠. 인적 자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을 더 높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산성이 올라간 만큼 임금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살다 보면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능력과 노력도 중요하고 운도 굉장히 따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인적 자본 이론과 대치되는 이론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시그널링 이론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능력이 올라간다고? 웃기시네. 그게 아니고 교육을 받아서 능력이 올라간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애들이 교육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교육의 신호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슈퍼스타 현상이다 그러면 슈퍼스타 요즘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슈퍼스타 잘 나가는 축구 아니면 야구 선수, 연예인 아니면 아이돌 가수 그룹 한쪽으로 떼돈을 어떻게 보면 벌 수가 있는데 그런 현상 우리가 또 살펴볼 겁니다. 자, 순서대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보상 임금 격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compensating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자, 직업의 어떤 속성에서 발생하는 금전 이외의 비금전적인 차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임금의 차이가 발생한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좋은 직업이 있고요. 나쁜 직업이 있습니다. 근데 좋은 직업에 대한 노동 공급이 나쁜 직업에 대해서 훨씬 더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직업이 좋은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직업의 균형 임금 수준이 더 낮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할 때 여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업의 선택과 관련해서 요건이 뭐가 있을까요? 결정할 때 돈도 중요해, 임금도 중요한 선택의 요인이 되겠지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직업은 쉽고 재밌고 안전하고 이게 얼마나 쉬운가, 일을 했는데 재미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안전한가 이런 직업의 환경이 있고요. 또 반면에 어떤 직업은 고되고 자, 그리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거야. 위험해. 이러한 직업의 속성을 갖고 있는 직업도 있을 겁니다. 자, 요게 비금전적인 속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임금 이외에 비금전적인 속성.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자, 이러한 비금전적인 속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주어진 임금 수준에서 직업을 선택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비금전적인 속성에서 좋은 직업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일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자, 거기 예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여름 때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알바를 좀 해서 돈을 모으려고 해요. 자, 그런데 자, 여름방학 동안 해변 휴양지에서 알바를 하는데 해변에 휴양지에서 바닷가에서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일을 하는가 이제 선택을 하래요. 첫 번째는 입장객을 관리하는 거야. 입장객 관리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표만 잘 끊고 표를 끊지 않았는데
입장을 하는 사람이 있나? 뭐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쓰레기 처리반이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반. 이건 이제 다 입장객들이 나간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쓰레기를 줍고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두 개 다 똑같이 쓰레기 처리반은 주로 이제 밤 늦게 새벽에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뭐 그렇잖아요. 이건 낮에 일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임금이 똑같으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입장객 관리반을 하려고 하지 누가 쓰레기 처리반을 담당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반의 임금이 더 높지 않으면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보상을 해야 됩니다. 뭐로? 임금으로 해야 돼요. 임금으로 하지 않으면 쓰레기 처리반의 사람을 구하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직업의 속성의 차이에 따라서 임금을 다르게 준다. 이게 바로 보상임금 격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예를 몇 개 더 볼게요. 우리 책의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광부 나와 있습니다. 광부들의 임금은 교육 수준이 비슷한 다른 근로자에 비해서 높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부들의 일이 고되고 위험하고 그렇게 그에 따른 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건강 상태에 대한 보상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또 낮에 일하는 근무자랑 밤에 일하는 근무자 여러분 밤에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밤에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더 높게 된다. 밤에 일하고 낮에 잠을 자야 하는 불편한 생활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교수들은 비슷한 교육 수준에 비해서 변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양로 따면 비슷하다 할지라도 변호사나 의사가 훨씬 더 임금이 높습니다. 그래서 맨큐 교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교수들은 뭐냐면 이게 가르치는 직업이잖아. 지적인 또 개인적인 만족이 임금에 반영되는 거야. 이 즐거움이 있다고. 뭐 다른 것도 즐겁긴 할 텐데 여기 좀 더 즐거워하는 그런 만족이 개인적 만족이 있기 때문에 맨큐 교수는 그러네요. 가로치고 사실 경작을 가르치는 직업은 너무 재밌어서 경작 교수들이 월급을 받는 것 자체가 놀랍다. 야, 이거 즐거운데 공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보상을 해주고 그 일 자체가 이제 즐겁고 해서 하게 되면 좀 더 보상을 마이너스로 해줘도 되는 거니까 낮은 임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휴먼 캐피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것도 인적 자본이라고 번역하는데 자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이라는 게 뭐야? 자본이라는 게 자본, 캐피탈 이렇게 있잖아요. 첫 번째 줄에 다시 개념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생산 과정에서 투입되는 우리 특히 미시경작에서는 생산에 투입되는 어떤 시설, 설비와 도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장비와 또는 시설, 설비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자본을 투입하게 되면 당연히 두 번째 줄에 농부가 소유한 경운기 또는 공장의 설비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공장의 설비, 학교에서의 칠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다 자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본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자본을 통해 가지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줄 볼게요. 자본도 생산된 산출물이 되는 건데 뭔가 생산에 이것도 이제 따로 뭔가 만든 거죠. 이것도 아웃풋인데 또 다른 생산에 투입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자본은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적 자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적 자본. 물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생략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그것 말고 생산 과정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 나와 있는 인적 자본입니다.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인적 자본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의 결과로 형성되고 그러니까 교육이라든가 직업훈련과 같이 사람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고 그 투자가 축적된 것 자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도 현재 지출을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투입하는 거와 지출을 희생하는 것이죠. 지출을 통해서 네, 미래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미래의 생산성을 높여. 이거 물적 자본하고 사실 똑같지 않습니까? 예,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느 투자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면 이 물적 자본과는 달리 인적 자본의 형태로 사람들의 그 몸의 체화, 인바디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산성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거기 보시면 인적 자본의 형태로 사람에게 축적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축적된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그 정도 봐보시죠. 자, 그래서 인적 자본을 많이 축적한 사람이 인적 자본을 적게 축적한 사람보다 이렇게 훨씬 더 생산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수요 공급의 원리를 사용하면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데 교육 수준에 따른 임금의 격차는 교육을 받는데 소요된, 여러분 교육받는 거 이거 즐겁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고통입니다. 거기에 따른 대가, 비용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의 한계 생산이 높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인적 자본을 많이 축적한 사람은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이 증가하게 되고 또 그에 따른 고통이 발생하니까 그에 따른 보상이 제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밑에 사례 연구를 보시면 전문 기능에 대한 가치 증가 추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사실은 아니긴 하지만 미국의 얘기도 보면 이게 점차 양극화, 쏠림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전문 기능이 있는 숙련 근로자와 비숙련 근로자를 살펴보면 임금의 격차가 이렇게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력에 따른 임금의 격차가 예전에는 한 44%였는데 76%로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숙련 근로자와 비숙련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점차 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볼 건데 먼저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교육 수준에 따른 연평균 소득의 비교를 보면은 77년과 2017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옛날에는 고졸 학력보다 대졸 학력이 뭐 차이가 나지만 이렇게 40% 정도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거의 70-80%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고 남자 여자 다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 총액에서 고졸, 전문대졸, 대졸 살펴보니까 90년부터 2019년 이렇게 봤을 때 임금 격차가 점차 어떻게 됩니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임금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가? 네, 그거를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자, 두 가지 가설이 있대요. 자, 첫 번째 가설은요. 거기 우리 교재 452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국제무역이 노동에 대한 수요 구조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자, 세 번째 단락 한번 볼까요? 자, 최근 미국의 국제무역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대요. 그래서 국가 간의 교역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증가. 그것도 이제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자, 거기 보니까 수입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수출 규모도 12%에서 15%로 증가하고 2017년 총 생산의 12%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비숙련 근로자들은 미국의 교역 상대국에 더 풍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수출하는 거는 거기 보시면은 뭔가 첨단 제품을 수출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미국이 있어요. 미국. 만약에 미국이 뭐 컴퓨터 이런 걸 수출한다 합시다. 저쪽에다가 동남아에 수출한다 할게요. 동남아에 수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컴퓨터를 미국이 수출을 하고요. 동남아에서 만약에 쌀 같은 걸 수입한다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럼 수출하는 거는 지금 생산도 더 많이 하고 노동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니까 생산도 더 많이 해야 돼서 그래서 이렇게 수출품인 수출제인 만약에 컴퓨터라고 하면 컴퓨터 생산이 증가해야 되잖아. 생산이 증가해야 되니까
증가를 위해 자, 노동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증가한다고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에 아니 동남아에서 쌀을 수입하게 되면 쌀을 생산하는 미국의 근로자들은 주로 이제 비숙련 근로자들이 많은데 쌀 생산하는 농부는 아니 더 열악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농부는 경쟁 상품인 쌀이 계속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데다가 또 비숙련 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숙련, 숙련도보다 비숙련 근로자로서 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임금이 점차 떨어지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 거기 나와 있죠. 미국의 교육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미국에 대한 숙련 근로자, 이 컴퓨터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좀 뭔가 숙련된 근로자, 이게 필요한 거죠. 숙련도가 필요해요. 숙련 근로자. 그래서 이런 숙련 근로자들은 임금이 올라가고 비숙련 근로자들은 임금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기술 진보가 어떤 노동 수요에 대한 구조를 바꿔놓는데 자, 우리 앞에 맨 마지막 제출 보시면 컴퓨터 사용의 증가를 생각해 봅니다.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줄어들고 컴퓨터 사용 능력이 있는 사람은 수요가 증가합니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에 전문 기능 인력에 대한 수요, 컴퓨터 활용하는 전문 기능 인력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컴퓨터에 의해서 비숙련 근로자들은 대체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단순한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숙련도가 낮은 단순 업무 있잖아요. 비숙련 근로자는 근로자를 대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그 정도 보시죠.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숙련 거기 밑에 줄 보시면 나와 있죠? 숙련 편향적 기술 변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술이 진보됐는데 숙련에 편향, 바이어스 돼 있습니다. 편향적 기술 진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해 가시겠죠? 자, 영어 표현도 봐주세요. 스킬 바이어스드 된 테크놀로지컬 체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역 구조와 기술 진보 이런 것들이 임금 분포에서 숙련도와 비숙련도에 거기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앞에서 데이터로 살짝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능력입니다. 어빌리티가 있는 사람이 당연히 더 많은 수입을 누리게 되는데 아니 이게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좀 이렇게 뭐 개념을 정의 내리기가 좀 힘들어요. 자, 거기 보시면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은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는 마이너리그 야구 선수보다 더 연봉이 커요. 마이너에 있는 사람보다 임금이 더 높습니다. 임금 격차가 발생하죠. 왜?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 보시면 메이저리그에 있는 사람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보상임금 격차? 막 고통받고 막 그래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고통스럽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학력이 더 필요하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쵸? 자, 그래서 다른 뭔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타고난 능력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죠. 이게 아니고 타고난, 물론 이제 능력이라는 것도 노력에 의해서 커버가 될 수도 있겠지만 타고난 능력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자, 타고난 능력, 어빌리티는요. 모든 직업에서 다 중요한데요. 거기에 나와 있듯이 선천적인 측면도 있어요. 선천적. 제가 뭐 열심히 축구한다고 뭐 안 해봐서 그렇겠지만 저도 알아요. 근데 해도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될 수 없다는 뭔가 재능이라 할 수 있죠. 뭐 뛰어난 가수 같은 경우에도 타고난 재능 같은 것도 있잖아. 근데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 때문에 후천적인 노력이라도 할 수가 있겠죠. 요인 때문에 사람들의 외모는 물론 성격도 각기 다르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천적인 뭐 거기 보시면 요인이라 해야겠지.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뭔가 성격이 차이가 납니다. 성격. 거기 보면 또 외모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그쵸? 외모도 열심히 좀 잘
가꾸고 노력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운동도 하고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체력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허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석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지만 어떤 사람은 또 사교적이지 못하고 이러한 성격과 능력의 차이가 생산성의 차이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산성의 차이로 연결이 되고 그 생산성의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 임금의 차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능력과 후천적인 노력도 어떻게 보면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포트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생산성과 소득을 얻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도 그 사람의 특성이죠. 첫 번째 줄 보니까 부지런하지만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더 높은 생산성과 소득을 얻게 되는가? 당연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보통 또 그런 사회가 돼야 되겠죠. 그게 이제 공정하고 정당한 사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업들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생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비례해서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 영업사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영업사원은 아니 판매 실적 가지고 보상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매 실적. 근데 이 판매 실적이 여기 나와 있는 노력에 비례한다라는 전제가 또 깔려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실적에 비례해서 보너스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그렇지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영업사원으로 노력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 전체가 안 되고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이제 운도 중요하죠. 찬스라는 운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직업학교에서 맨 마지막 제출에 보시면 진공관을 만든 TV 수리법을 전공했어. 대학을 갔어. 근데 전자회로가 도입되면서 자기가 공부했었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변하면서 흐름이 바뀌어 시대 변화로 아니 나의 시대는 갔네 이런 식으로 아니 자기가 배웠던 기술이 쓸모가 없는 거야. 사양산업이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사양산업에 내가 어떤 특이한 기술을 갖고 있다? 의미가 없을 수 있겠죠. 운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책에 나와 있듯이 운에 대해서는 이게 경제학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운이 좋다 나쁘다 이건 뭐 글쎄 뭐 점쟁이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얘기는 안 하고 나머지 특히 계량화할 수 있는 것들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밑에 사례 연구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좋은 외모가 주는 경제적인 혜택은 얼마가 될까? 이렇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외모가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은 임금이 보통 사람보다 평균 5% 높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덜 매력적인 사람은 평균보다 5에서 10% 낮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니얼 해머매시 교수랑 제프 미들 교수가 AR에 이제 발표한 저널인데 설문조사를 통해서 연구를 했네요. 오, 잘생겼잖아요. 아무튼 외모가 좋으면 왠지 마음도 뭐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죠. 훈훈해지고 왠지 일을 더 잘할 것 같은 느낌? 뭐 이렇게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외모에 대한 그래서 프리미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몇 가지 해석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자, 우리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외모 자체가 생산성과 임금을 결정짓는 이 외모 자체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선천적인 타고난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예를 볼까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이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화 배우를 한다던가 영화 배우를 해도 뭐 주인공 뭐 연기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뭐 외모로 승부하는 사람도 있겠죠. 영업사원을 해도 어떻게 보면 신뢰를 심어줄 수도 있고요. 자, 아니면 식당 웨이터, 그러니까 사람을 대면하는 있잖아. 식당 종업원 같은 역할을 할 때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우리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어필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자체로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 제출에 보시면 그 자체로 생산성이 높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아니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거야. 455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소비자들의 선호에 잘 부합하는 거야. 뭐 이거 사람들의 선호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다음 두 번째. 자, 응답자가 좋은 외모를 가졌다는 것이 면담자의 판단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이 응답자의 다른 자질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그런 거잖아. 잘생겼다 이걸 떠나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훈훈한 외모야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딱 정장 같은 거 하거나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신뢰를 줄 수가 있겠죠. 헤어스타일 이런 것도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선천적인 외모 말고 그 분위기, 예절 이런 거요. 예절, 예의범절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속성에 의해서 느낌이 좋다 그럼 느낌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는 각인됐을 때 외모가 좋아 이렇게 좋은 인상을 남겼어. 그러니까 잘생겼어 라기보다는 여기서 좋은 외모가 인상이 좋아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외모도요 하나의 프리미엄도 이것도 차별의 일종입니다. 차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것들 중에서 선천적인 능력, 이 외모도 어떻게 보면 선천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는데 연구 결과에 보니까 이렇게 외모가 좋은 사람들이 임금도 더 높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군요. 다음 봅시다. 자, 그 다음 교육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는데 우리 앞에서 인적 자본 이론은 뭐야? 내가 뭐 이렇게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명문대를 나왔다. 그럼 거기서 좋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의 능력이 올라갔다. 이게 이제 인적 자본 이론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명문대를 갔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좋은 대를 나왔다. 그럼 교육을 잘 받았다. 진학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나의 능력이 향상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비례된다는 거죠.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휴먼 캐피털 인적 자본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야, 내가 가보니까 하버드대 무슨 뭐 서울대 이런 데 보니까 별로 가르치는 게 별거 없던데? 그냥 내가 혼자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거 아니 유튜브 찾아보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럼 왜 가는데? 거기는 명문대를 나와서 그 사람의 능력이 향상돼서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원래 능력 있는 애들이 명문대를 가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가끔 야 너는 뭐 졸업장을 따러 가냐? 얘기하는데 맞다. 졸업장 따러 간다. 내가 능력 있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속에 있는 걸 드러낼 수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명문대를 가고 학위를 받고 이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인적 자본 이론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니다. 근데 이게 바로 시그널링 모형이야. 신호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나는 졸업장을 따러 간다. 이게 시그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능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보다 대학을 졸업할 확률이 높고 대학도 편하게 다닙니다. 장학금 받으면서 거기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은 대학 다닐 때도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런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대학의 졸업자를 훨씬 더 능력자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입니다. 자, 이러한 신호발송 이론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지난 16장에 가보시면 과점시장에서 이제 광고,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광고 모형 봤거든요. 광고에 어떤 신호 발송하는 기능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고하는 게 아쉽겠지만 무슨 엄청난 정보를 담고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비싼 돈을 들여서 유명 연예인을 사용해서 광고했다. 오, 쟤는 저렇게까지 할 수 있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광고주가 광고에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이 그래서 과다한 광고비를 지출했다는 사실은
우리 품질 좋아.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품질에 대한, 그게 바로 그 자체가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그 행위를 했다는 자체, 그래서 지출을 했다라는 그 행위 사실입니다.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행위 자체가 사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품질에 대한 사적 정보를 제공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신호발송과 인적자본 이론은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작동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더 생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교육 수준에 따라 또 임금이 결정되고, 그러니까 이게 능력 자체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으면 생산성이 향상됐으니까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맨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오케이,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어떤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가, 타당한가에 따라서 정책 효과가 정반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정책적인 효과가 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어떻게 달라지나 볼까요? 자, 우리가 맨 마지막 째줄 볼게요. 자, 455페이지 맨 마지막 째줄. 인적 자본 이론은 교육 수준이 향상되면, 교육을 많이 받으면 생산성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모든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에 장학금을 주고 층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 인적자본 이론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인적자본 이론에 따르면 찬성이야, 찬성. 왜요? 아니, 교육의 기회가 없어서 이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교육을 받으니까 인적자본 입장에서는 자본 주장은 찬성 이렇게 돼요. 괜찮은 아이디어네 이렇게. 근데 신호발송 이론은 뭐야? 아, 됐어. 능력은 원래 타고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개천에서 용나는 것처럼 아니 열심히 안 하고 태생적으로 그냥 게으르고 하는데 뭐 대학 좋은 데 나오면 뭐해. 그 실력 발휘를 어차피 못하는 거고 어차피 용은 개천에서 태어나도 점차점차 자신의 용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신호를 발송하는 이론가들은 반대합니다. 능력 향상되는 거 없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은 이렇게 개천에서 용 난다. 이게 자꾸 용이 사라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전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부의 대물림 이런 것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두 가지 주장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에 대한 신호발송 이론 여기 나와 있어요. 실질적인 생산성과는 무관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교육해봤자 필요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슈퍼스타 현상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무명 배우들은 대부분 소득이 낮아서 부업으로 식당 웨이터 일도 많이 합니다. 연극,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되기 전에 연극 배우나 이런 사람들 다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줄에 엠마 스톤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만든 영화로 수백만 달러의 소득을 올립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테니스를 취미 삼아 해요. 하십니까?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말하는 슈퍼스타 같은 유명한 테니스 선수, 나달 이런 사람들은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엠마 스톤과 나달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슈퍼스타입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이나 연예인, 배우 다 마찬가지죠. 탤런트 아니겠습니까? 재능을 가지고 대중적인 인기와 천문학적인 소득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많은 소득을 누리게 되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두 번째 단락에 볼게요. 자, 우수한 목수가 평범한 목수보다 수입이 많고 우수한 배강공이 평범한 배강공보다 수입이 더 많습니다. 같은 목수 일을 하는데
능력이 있는 우수한 목수가 있고요. 목수의 임금이 당연히 우수하지 않은 숙련도가 떨어지는, 그래서 책에서는 평범한이라 했습니다. 평범한 목수의 임금보다 당연히 높습니다. 목수의 임금보다 높고, 배관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더 생산성과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앞에서 봤었던 영화 배우나 프로 운동 선수처럼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버는 게 아니라 이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건 능력 차이인데 조금 발생합니다. 조금. 그래서 임금 격차가 작아요. 작아. 조금이야. 작아. 이렇게. 네, 이해 가시겠죠?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슈퍼스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소득의 격차. 연예인도 그렇고 모델도 그렇고 유명한 스포츠 선수도 보면, 야, 나도 슈퍼스타가 될 거야 하면서 시작을 하지만 그 몇몇 슈퍼스타 빼놓고는 그냥 다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 되는데? 자, 슈퍼스타가 존재하는 시장의 특성은 이 시장의 모든 소비자가 최고의 생산자가 제공하는 상품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치? 여러분 생각해봐. 손흥민 선수가 축구하는 경기를 볼 수 있는 티켓과 제가 축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티켓이 있어. 어느 거 볼래요?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왜 제가 뛰는 걸 봐요? 여러분 눈 버리고 시간 아깝고 돈 버립니다. 제가 뛰는 거는 뭐 제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도 안 볼걸? 아마 그렇습니다. 손흥민 경기를 봐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뭔가 최고를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기술은 최고의 생산자가 모든 소비자에게 최저 비용으로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아니, 뭐 예전에 그랬어요. 이렇게 TV나 라디오 같은 게 없었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 동네마다 그 짱이 있는 거야. 짱이 있어. 그래서 옛날 가수들 보면 뭐 서울에는 뭐 조용팔이라는 가수가 있고요. 뭐 이게 경상도에는 너훈아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조용팔 뭐 이렇게. 이쪽 전라도에는 또 넘진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때만 해도 소문만 들었지. 그 지역구야, 동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산이나 경상도에 있는 사람은 오프라인에서 노래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너훈아밖에 몰라. 너훈아가 최고 이렇게 있고, 뭐 서울에 뭐 조용팔이 있다고? 그거 들어본 적도 없는 거야. 이해 가시죠? 전라도에는 넘진이 그냥 짱이야. 서울이나 경기권은 조용팔, 충청권까지 해서 짱이야. 이렇게 자기의 에어리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라디오가 등장한 거야. TV가 등장했어. TV. 이해 가십니까? TV가 등장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시장 자체가 자기만의 지역 시장이 있었는데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거야. 이제 통합장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야. 자, 이게 그래서 이제 맞짱을 뜨는 것이죠. 조용팔, 너훈아, 넘진 뭐 이렇게 해서 맞짱을 떠서 대결을 해보니까 넘진이 으악 하고 이제 조용팔한테 지는 거야. 깨지는 거야. 너훈아가 또 으악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시장을 전체 누가 다 먹어? 전국구가 되는 거야. 조용팔이 다 먹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훈아라는 그 지역 시장에서 나름대로 쏠쏠하게 돈을 벌고 수익과 인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국이 하나의 시장 단위가 되면서 이 경계가 없어지는 거야. 한 명의 짱이 모든 걸 다 제패하는 거죠. 이 완전 조용팔이 싹쓸이를 하는 거지. 이것만 됩니까? 요즘 인터넷과 이런 게 있으니까 전 세계에 짱이 등장하는 거야. 막 조용팔의 노래나 이런 것들이 막 일본과 저 유럽.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BTS, K-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이 잘 몰랐어. 접하기 힘드니까 뭐야 그런 게 있나 보지 했는데 이 실제 눈으로 보니까 장난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치, 엄청난 우수한 목수와 평범한 목수, 이것도 이거랑 비슷한 거야. 자기만의 어떻게 보면 영역이 있는데 맨 마지막 줄 볼게요. 자, 엠마 스톤 같은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었어. 그럼 이걸 동시에
서비스를 전 세계에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TV 중계하게 되니까 수백만 명의 팬이 동시에 나달의 묘기를 즐길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K-팝의 아이돌 그룹, 뭐 블랙핑크나 등등등 이렇게 막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 그 가사를 이제 보고 이해하려고 한국말을 배우고 막 그런다잖아요. 그런 정도로 막 이렇게 BTS 뭐 이렇게 막 하는 게 국위를 또 선양하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 제출에 목수나 배관공에서 슈퍼스타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줄 보세요. 최고의 목수는 평범한 목수보다는 임금이 좀 더 높은 수입을 올릴 것이다 라는 것은 오케이, 알겠지만 그렇다고 평범한 목수가 굶어 죽는 건 아니야. 이제 이런 세상 있잖아. 이런 세상. 경쟁이 치열하고 전 세계가 하나로 돼 있는 뭐 연예인, 축구 이런 거는 위너가 모든 것을 다 위너가 테이크 올 모든 걸 다 갖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 빈익분 부익부가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7페이지 시장의 균형임금보다 시장에서의 균형임금은 노동의 수요와 노동의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노동의 수요, 노동의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임금이 결정될 겁니다. 뭐 고용량도 이렇게 결정이 될 것이고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근데 균형임금보다 이렇게 임금이 시장의 임금보다 더 높게 유지되는 이유는 뭐냐? 몇 가지 볼 겁니다. 첫 번째는 뭐 최저임금제 요게 있고, 두 번째는 노동시장의 노동조합의 시장 지배력, 그리고 세 번째는 효율임금 이렇게 한번 볼 겁니다. 자, 최저임금은 우리 책에 가보시면은요, 우리 앞에 수요 공급에서 봤죠? 아니 균형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비숙련 근로자를 위해서 비숙련 무경험 근로자입니다. 비숙련 무경험 근로자에게 균형임금보다 좀 높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요. 둘째,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의 시장 지배력, 요것 때문에 유니온이라는 노조는 고용주들과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 대해서 협상을 합니다. 기업과 이제 근로 조건에 임금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근로 조건과 임금에 대해서 협상을 합니다. 협상. 그렇죠? 네,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조직, 왜냐하면 근로자들이 기업과 사측과 한 명씩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치, 임금이 좀 이렇게 계약 힘이 약하잖아, 바게닝 파워가. 자, 그렇기 때문에 노조가 파업, 스트라이크 같은 거를 무기로 해가지고 그나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노조가 없는 경우보다 대략 10에서 20% 좀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 효율임금이 있습니다. 효율임금 요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생산성과 성과에 따라서 그걸 보고 성과급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임금을 올려주는데 이건 인과관계를 바꿔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성과가 이게 노력인과 노력을 더 많이 해서 성과가 좋으면 그럼 그에 따른 대가로 보상으로 고임금, 임금이 올라간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전통적인 생각이 되는 것이죠. 전통적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효율임금 제도는 이게 아니고 임금을 높게 주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야. 임금을 낮게 주면 어떻게 돼? 여러분, 임금이 낮으면 이게 내가 이거 받으려고 이렇게 회사를 다니나? 해서 일할 맛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반대로 뒤집어서 임금을 높게 주면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의가 높아지고요.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수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고, 돈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똑같은 내가 일을 하게 되면 임금 많이 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퇴사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직도 감소하고, 아니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생산성이 올라가. 나태함이 감소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분 임금을 올려주잖아.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이 기업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비용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코스트가 증가하나. 그쵸? 근데 비용이 올라가는, 상승하는 거 이외에 성과, 아웃풋, 수입, 이게 베네핏이라고 할게요. 베네핏은 더 크게 증가하는 거야. 더 크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금 인상이라는 게 비용 측면에서의 비용 증가도 있지만 근로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열의를 통해서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한테는 더 유리하다. 즉, 요 결론은 요게 이제 효율임금이야. 이게 바로 효율임금의 가설입니다. 효율성을 높여주는 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의 이윤극대화에 부합한다 이거야. 이윤극대화에 부합한다. 이윤극대화에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이윤극대화의 원리에 잘 들어맞는다.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손해가 아닌 손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뉴스 속의 경작은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하나 보시고, 자, 퀴즈 몇 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자, 테드는 고등학교 수학 교사직을 그만두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최근 추세를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이 대학원에 진학이니까 교육을 더 받은 것이죠.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을 했다. 자, 요거는 임금격차에서 무슨 임금격차니 하면 인적 자본을 축적한 거지. 휴먼 캐피털 자본 측면에서 축적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자, 2번. 마셜과 릴리는 같은 백화점에서 근무하는데 백화점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하던 마셜은 그런 일을 했는데 화장실 청소하는 릴리보다 임금이 낮다. 화장실 청소가 우리가 뭐야? 3D 환경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상적 임금 격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얘기가 뭐냐면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어떤 거에 속하니 이겁니다. 다음 3번 볼게요. 자, 바니는 조그만 제조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그는 낮은 임금을 지불해서 해도 원하는 근로자들을 얼마나 고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낮은 임금을 줘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데 근로자에게 시중 임금의 2배가 되는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랬더니 근로자들이 아이고 우리 사장님이 나를 이렇게 챙겨주네. 애사심도 생기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무슨 이론이니? 효율임금. 오케이? 이해되시죠? 다음 4번 볼게요. 4번은 어느 경영 전문 회사가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로빈을 고용했어. 근데 로빈의 업무가 수학을 전혀 필요로 하는 건 아니야. 근데 회사가 봤을 때 수학을 전공했다? 이야, 얘가 그 지겨운 어려운 학문을 끝까지 마스터하면서 졸업까지 했네? 분명히 똑똑할 거야. 이게 뭐야? 신호발송 기능, 시그널링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니 수학과 무관한데 얘는 잘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하버드 나왔다, 서울대 나왔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잘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다양한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임금 격차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또 현실에서는 존재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차별이 있죠. 그 차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